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이제 율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수능특강 5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율령과 유교, 불교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로 요 말이죠.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통치 시스템, 지배적인 정치적, 사회적 사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율령, 유교, 불교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로 중국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완성이 됐고 주변 나라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 전파의 매개체가 뭐였죠? 중국의 문자인 바로 한자였죠. 그래서 이제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율령입니다. 이번 시간에 율령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럼 일단 율령 말이 어려워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율령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율령이 도대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 기준과 사상,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런 것이 바로 어려운 표현이죠, 여러분. 성문화. 문서로 완성된 형태죠. 그게 바로 율령이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율은 여기서 형법을 의미하고요. 여러분 형법, 형자가 의미하는 건 형벌이죠, 형벌. 사람들이 이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들이죠. 그리고 령은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은 뭐냐면 국가의 조직과 운영, 신분과 수치, 제도 등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제 3권, 행정, 입법, 사법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행정부의 장, 수반은 누구죠? 대통령이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각 부의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밑에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조직이 쫙 깔려 있죠. 네, 그런 게 여러분 바로 령이에요. 제도입니다, 제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 그런 것들을 문서화시킨 게 바로 령입니다. 율은 형법이고.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율령이란 무엇이냐?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법과 제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무엇이 있었느냐? 당연하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국가가 탄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중국과 한국, 일본 등지에서 국가가 탄생했고 그 국가가 점점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잠깐만요. 그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제 국가가 점점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많아지는 인구, 넓어지는 영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중앙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과연 운영할 것이냐를 고민해 왔고 그러한 긴 수백 년간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율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율령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비됐으며 그것이 중국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지로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각국이 어떻게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운용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율령이 무엇인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중국에서 율령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율령의 뼈대가 갖춰지기 시작한 건 전국시대 진나라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진나라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인과 동시에 그 통일의 기반이 되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사상이 하나 있죠. 법가사상입니다. 엄격한 법의 집행. 이 법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앙 집권화에 성공을 했고요. 이게 이제 진나라가 나머지 이제 5국, 나머지 이제 6국을 정벌하고 통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힘으로 작용을 했었죠. 자, 진, 법치주의 채택, 상한, 한비자,
자, 그래서 지는 중앙집권화 과정 속에서 기존의 봉건제를 대신하여 우리가 본대로 구련제를 통해서 지방을 통치했고요. 강력한 관료 집단을 구성해서 역시 국가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때 여러 가지 법률과 행정제도가 문서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나라의 통일 이후에는 각국의 문자라든가 행정체계 이런 것들이 역시 통일되게 되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율령이 드디어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진의 뒤를 이어서 중국을 지배한 한나라 때입니다. 근데 이 한나라 때는 기존에 진나라가 엄격한 법과 사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몰락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작용에 대한 반성으로 자, 법과 사상을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니라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죠. 자, 기억나요, 여러분? 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유학자의 건의를 통해서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법과 사상에 의한 통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내세운 건, 자, 우리 유교를 기반한 통치야. 우리는 유교국가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법을 통해서, 법의 집행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했다는 뜻인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여러분, 이 유가사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아주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유교, 이 유가사상이라고 하는 것, 대표적 사상가, 딱 떠오르는 사람, 공자죠. 여러분, 이 공자, 그리고 유교에서 가장 강조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이란 개념이에요, 인. 저 인은 바로 뭐냐?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도덕성이에요. 인간 내면의 도덕성. 여러분, 유가는 이 순자를 제외하고는 성선설에서 출발하죠.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성, 그게 바로 인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이 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는지 이해가 되죠. 기본적으로 윗사람, 그러니까 윗사람엔 여러분 군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강조하는 사상이란 말이죠. 당연히 여러분 통치자 입장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이자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내면의 도덕성을 강조해. 그런데 여러분, 도덕만으로 수백만, 수천만의 인구를 통제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아니라 수천 명, 수백 명도 법 없이는 통치가 안 돼요. 그죠? 아직까지도 여러분 사실 전 답을 모르겠어요.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 성모선악설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깊게 안 해서 당연히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필요한 건 뭐예요? 법이에요, 법. 내면의 도덕성만으로는 통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유교를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법가적 통치를 이어나가게 돼요. 하지만 다만 유교 사상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유교적 윤리가 유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법률에 녹아들게 되죠. 자, 이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의 형법이었던 당률에서는 일단 형벌을 태장도요사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태장은 매지라는 거고요. 도는 이제 노동형이고 유는 유배 보내는 거고 사는 사형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거죠. 이게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형벌에 의하면 당률에 의하면 자, 이 당률을 적용할 때 형벌을 적용할 때 신분, 부부, 장유는 어렵죠? 장유는 뭐냐면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자유는 요게 핵심이죠. 자등 적용했어. 특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자 사이의 범죄에 특히 엄격하게 형벌을 적용했어요. 제 무슨 말이냐? 집에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이제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모가 단순히 화가 나서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때렸어요. 근데 그만 아이가 부모한테 맞고 죽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도형 1년 반이 이루어졌대요. 도형 1년 반. 근데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구타했어. 근데 부모가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부모를 구타한 자는 참수형을 받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린 경우에는 도형 1년 반이었지만 자식이 부모를 때린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졌어요. 대충 짐작이 가죠, 여러분. 유교에서 자, 이
인과 예를 강조한 이 유교에서 그 예의 시작은 효라고 봤어요. 자, 그 효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효를 어긴 자에 대한 법률적 처벌이 엄격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여러분 율령이에요.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한데 유교적 껍질을 하고 유교의 얼굴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법가적 통치가 이어졌기 때문에 자, 이 법가와 유가가 교묘하게 짬뽕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율령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한 대를 거쳐서 율령이 완성이 됐고 그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 율령이 완성된 건 바로 수와 당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때 중국 대륙을 다시 재통일했고 남북조로 재통일한 이 수나라가 중앙집권을 추진했죠. 여러분 통일제국이 등장한 다음에 항상 중앙집권이 추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나라 때 완성된 법률을 이제 율령을 한번 뜯어보자면 중앙에는 삼성 3개의 관청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은 관청 가운데서도 가장 서열이 높은 관청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성이요? 좀 이따 봅시다. 자, 이들은 황제. 자, 1인 지배자, 1인 독재 지배자. 수나라 때는 독재 지배자라고 하기는 조금 모호한 감이 있지만 이 황제와 더불어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권력 기구들이었죠. 삼성. 그리고 이 삼성과 황제가 결정한 내용을 국가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자, 이걸 집행하는 곳이 바로 육부였죠. 삼성 육부체제, 의정부 육조체제. 조선시대 쉽게 대입해보자면 바로 그런 거죠. 고려로 따지면 이성 육부가 되겠고요. 자, 좀 많이 나온 김에 이성 육부 역시 고려시대 이성 육부 역시 이 수와 당대에 정비된 삼성 육부체제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고려의 실정에 맞게 변형했죠. 자, 그리고 지방에는 주현제. 여러분 이게 구현제입니다. 구현제. 군과 현으로 나눈 것. 군자가 주자로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각 지역의 인구를 조사해서 호적에 등재시키기 시작했죠. 왜? 백성들이 어디에 얼만큼 살고 있는지 알아야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세와 군역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수나라 때 과거제 인재 등용을 위한 이 과거제가 실시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이 과거제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이제 선발해서 그들에게 국가의 운영을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제가 실시가 됐다는 점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이건 우리가 좀 전에 봤었죠? 형벌 귀천과 존비, 귀하고 천하고 존귀하고 비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귀와 존, 존 그리고 천비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벌에 차등을 두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수나라 때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의 골격이 거진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살짝만 더 가다듬은 나라가 바로 당입니다. 당은 수의 제도를 계승해서 율령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바로 여러분 이 당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당은 여러분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세계를 당 중심으로 재편한 나라죠. 당장 우리나라 역사와 연계를 시켜봐도 당이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차례대로 무너뜨렸단 말이죠. 베트남 지역, 다시 이제 비단계 쪽으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도 다시 진격을 했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전체가 다시 당 중심으로 재편이 됐는데, 자, 그렇게 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동아시아에서 행사했던 이 당나라가 등장하면서 이 당의 통치 제도를 주변국들이 수용하기 시작했죠. 자국의 운영을 위해서. 자, 그래서 각국에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율령 체제가 각국에 흩어져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에서 이제 뭘 볼 거냐면 각국에서 율령 체제를 중국에서 형성된 이 율령 체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운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수당의 율령 체제를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국에서 이 율령 체제를 어떻게 운용했는지 보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이제 여기 봤고요. 여기 봤고 2번 통치체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중앙은 우리가 본 대로 삼성육부, 지방은 주현제입니다. 자, 이 삼성은 도대체 뭐냐면 자, 이 세 개 이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이고 하는 일은 각각 입안 정책을 만들고 심의하고 시행하는 건데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 이 관청 삼성의 이름은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제도죠.
백성과 토지를 장악하기 위해, 여러분 제가 예전 시간에 이 얘기를 했지만, 아주 예전에 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국가의 통치자들은 항상 뭘 고민했냐면 이 국가 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과 토지죠.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장악할 것이냐를 항상 고민했어요. 왜? 국가의 권력은 바로 이 두 가지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이 수당대 완성된 율령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이 토지제도 한번 보자면 백성과 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균전제와 호적제가 되겠습니다. 호적제는 여러분 뭔지 알 겁니다. 좀 전에 인구조사 통해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숫자라든가 연령대에 따른 분포도 같은 것을 조사해서 기록한 장부죠. 요거를 실시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서 더 굉장히 중요한 거 바로 균전제인데, 균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땅은 왕의 소유다. 왕토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왕토 사상에 기반해서 국가가 백성에게 생계 기반이 되는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어요. 왜? 여러분 이때 전근대 시대 가장 중요한 산업은 뭐다? 당연히 농업이죠. 농업의 생계 기반인 땅을 지급을 해준 겁니다. 토지를 지급해 준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생계 기반을 거저줬을까? 아니죠. 여러분 항상 명심해둬야 되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빼고 모든 관계에는 give and take가 적용이 됩니다. 국가가 왜 토지를 기부 주었는가? 내라 이거죠. 뭘?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금과 노동력을 너네 국가에 제공해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세금, 조, 용, 조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세금들과 바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균전제라고 하는 것은 조용조 제도, 세금, 부병제, 군사제도와 연계해서 운영된 제도로서 이 율령의 핵심이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일단 조세제도 봅시다. 조, 용, 조, 크게 이러면 세금은 세 가지였어요. 조는 토지세, 용은 사람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조는 요 조와 한자가 다릅니다. 각 지역의 토산품을 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 세금 세 가지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이제 군사제도, 군역이죠. 자, 그게 바로 부병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병제는 병농일치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자, 농민을 뽑아서 징발해서 병사로 데리고 가는 제도고, 농민과 병사 일치, 여러분 지금의 징병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용조제 그리고 부병제, 요 균전제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국가에서 농민에게 야, 너의 생계 기반인 토지를 지급하마. 이게 균전제죠? 이게 균전제입니다. 균전제. 자, 그리고 그 대가로 너는 국가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세금과 이 뭐죠? 조, 용, 조 그리고 군역의 의무를 다하거라. 부병제죠. 네,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상당히 단순한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국가는 이 토지와 백성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수당대 완성된 중국의 율령 체제가 결국 각국 통치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어요. 그럼 각국이 이런 수당대 완성된 율령 체제를 어떻게 수용해서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 운영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율령 체제의 전파죠. 일단 삼국은 우리 봤다시피 중앙집권 체제 추진 과정에서 율령을 반포했었죠. 우리가 본 대로 소수리만 고유한 법흥 때 율령을 반포를 했고요. 통일신라 역시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의 관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래서 중앙에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네, 이러면 한 5분 정도 있다가 수업을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여기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하다가 좀 끊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집사부에 밑에 13개의 관청이 있었고,
지방은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5개의 지방 중심 도시, 5소경을 설치를 했었죠. 또한 과거제는 아닙니다만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보다 발탁하고 등용하기 위한 제도, 원성왕 때 독서 3품가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하에서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 방식인 독서 3품가는 크게 영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었죠. 그리고 관료제와 골품제를 절충한 17관 등 관리의 등급을 17관 등으로 나누었고요. 이거 우리 봤었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 좀 중요하죠. 통일신라 시대 때 민정문서라고 하는 걸 작성했던 것으로 보여요. 신라 정창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신라 시대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각 지역의 인구, 그리고 토지, 그리고 가축, 심지어 여러분 나무, 종류, 그릇 수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기록했었어요. 이 문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왜 여러분 나무, 그릇 수까지 조사해서 기록을 했을까? 철저하게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네. 그 다음에 발해.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도를 수용했지만 이걸 역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여러분, 요 발해의 중앙 정치제도 생각하면 딱 두 가지 떠올리셔야 돼요. 당의 삼성 육부를 수용했지만 일단 삼성 가운데서 하나였던 정당성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삼성은 이 세 개의 성이 영향력이 비등비등한 측면이 있는데 이 발해의 삼성에서는 삼성 가운데 하나였던 정당성의 권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당성 중심의 운영. 그리고 육부가 당나라의 육부와 이름이 달랐다. 충인의 지예신.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으로 관청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 육부의 유교식 명칭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 당나라 이름과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고, 자, 고려도 당의 삼성 육부를 수용했지만 역시나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죠. 특히 여러분 독자적 정치기구 있죠? 식목도건과 도병마사는,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다시피 독자적이란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중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실컷 본 대로 고려가 귀족 중심의 정치를 펼쳤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여기 각 국가별로 요 관청의 그림 같은 게 나오면 이게 어떤 나라 제도이다 라고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각 관청의 이름을, 각 국가별 관청의 다른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본 대로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당나라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수립하겠다라는 야심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다이카 개신은 당의 율령체제의 모습을 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한 거고요. 이 다이카 개신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다이오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반포가 되는데, 자, 역시 그 모습은, 자, 그럼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중앙은 이관 팔성 제도를 채택했다. 지방은 국군 일을 두어 중앙집권을 깨는데 이건 군현제, 주현제랑 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이관 팔성은 신기관, 태정관, 이관인데요. 태정관의 행정을 담당했는데 특이한 점은 일본은 여러분 신국사상 혹시 기억납니까? 신의 나라 했죠? 신의 나라. 신기관,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이라고 하는 관청이 존재했고, 행정을 담당한 태정관 밑에 8개의 성이 존재했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 과거제인데요. 과거제는 한대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되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늘라 때부터 처음 실시가 됐고요. 우리가 본 대로 송대, 황제가 주관하는 전시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서 완전히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어요. 자, 결과 유학을 공부한 학자 출신의 선비사, 관료층, 뭐라고? 대부.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제가 발달하면서 등장한 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등장한 지배계층을 뭐라고 한다? 사대부. 등장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율령이란 무엇인가? 율령의 체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각국에 어떻게 전파됐고 각국은 어떻게 수용해서 적용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교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